자, 그러면 4차 모의고사 A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22년 개정교육과정이다. 기역의 범주를 쓰고 니은과 디귿의 내용을 쓰라.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 내용체계가 있고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 기역의 내용체계 이제 여기 의미 범주는 뭐냐면 역사학습의 기초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도 있지만 보통 이제 역사 교과서 보면 이제 뭐 역사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의 기초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 범주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내용을 써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역사학습의 기초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 해설이 있는데 역사적 의미를 과거의 사실이나 기록된 과거에 한정되지 않고 학습자 입장에서 접하는 요게 니은에 들어갈 게 뭐냐면 역사 활용의 사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료에 대한 분석 해석을 통해서 디귿을 경험한다. 이건 논쟁을 경험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안개 갖고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냈고요. 어,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번 문제 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걸 응용을 했던 거죠. 사용용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강통은 사용론이라는 그 글을 지어서 조중에 권고했는데, 자, 이 사용론이란 뭐냐면, 그 주변에 이제 이민족들이 많이 관내 들어오니까 이들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과 적이 이제 심하다. 그래서 이때 윤과 적이라는 그 민족들은 어떤 저족과 강족을 얘기하죠. 저족과 강족. 예. 그래서 저족 강족은 티베트 계통의 민족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수한 배경이 뭐냐? 그래서 삼국시대 때 위와 촉이 경쟁적으로 저족과 강족을 자기 편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들을 강족을 이주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한족화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침투왕조하고 유목왕조를 구분할 때, 침투왕조하고 정복왕조를 구분할 때, 침투왕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하나 된 상태에서 알리아스 이남에 내려와서 하나 된 상태에서 이제 왕조를 개창한 세력들을 이제 말한 거고 정보왕조는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리에서 이북에서 개척한 세워진 왕조를 이제 정보왕조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침투왕조의 특징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답안을 펴놓지 않았네요. 자, 여기 보면 사용의 젖을 배경을 보면요.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위아 촉이 경쟁적으로 저족과 강족을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들을 간중을 이주시킨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1번을 보게 신동기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위진시대 때 오후의 남방 이주를 경계하는 논의는 강통 위에도 위나 등에나 서진의 각 흥등이 사용에 있었다.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는 이미 오후의 남침을 예상하고 이를 경계한다는 주장이 여러 번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 인물이 아들의 일을 익힌 반란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니은은 이제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던 그 유연이죠. 유연. 유연이 이제 한나라를 세웠는데 유연의 아들이 누구냐 유총이에요. 전조라고 하죠. 한나라 전조라고 이름을 바뀌었죠. 조나라하고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앞에 이제 후조가 있기 때문에 전조라고 이제 후대학자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유연의 아들 전조가 그 익힌 반란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영가의 난이죠. 영가의 난으로 해가지고 서진 정권이 멸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죠. 다음은 일본의 헌법 제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 가와 나의 자료와 관련된 배경 자료를 어, 운동이 시작된 배경을 자료와 고려해서 써보시고 그 기획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이제 여기는 이제 가는 뭐냐면 이타가키 다이스케 위해 설립 요구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우에키 에모리가 만든 헌법안. 이게 이제 사적으로 만든 헌법안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다는 이제 대일본 제국헌법. 대일본이라고 붙이는 건데 메이지 헌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가와 자에 관련된 운동. 이걸 이제 여기는 가와 나는 이제 뭐냐면 자유민권 운동이잖아요.
자유민권 운동은 유럽처럼 의회와 헌법을 만들자라는 이제 운동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시된 배경이 뭐냐 하는데, 자, 이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의 소수 정치가들이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에 그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획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기획은 이제 여기 보면, 대개 보면 이제 그 메이지정법 같은 경우에는 청와의 권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내용도 있어요. 예, 대한국 국제하고 이제 비슷한데, 근데 대한국 국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대한국 국제 같은 경우에는 청왕권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대. 대한국 국제는 항제권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지, 민권이나 뭐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뭐냐 메이지정법 같은 경우에는 민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쭉 오는데 여기 물론 신민화돼 있지만 일종의 민권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제 언론, 저작, 인쇄 및 이런 집회 자유, 기본적인 자유는 허용됩니다. 어디에? 법률이 정한 범위에다. 법률이 정한 범위라는 건 청와대 대권을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뭐냐면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민권 관련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다르죠. 예. 그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이걸 통해서 그 헌법이나 의회를 개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정상 국가, 서양식 근대 국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서양식 근대 국가의 헌법에 보면 민권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 그래서 이토가 그걸 이제 주장하게 된 거야. 이걸 집어넣자고. 그래야지 얘네들은 잘 보여가지고 우리의 불평등한 그런 조약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기 때문에 뭐냐면 일본 국민의 어떤 권리 내용이 여기 부분에 들어갔다는 거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법률이 정한 범위 이렇게 있는데, 자, 메이지 헌법은 청왕을 신격화하고 정치 군사의 최고 권력자로 구성했다. 육해군 통수권을 가진 청왕은 의회와 내각의 견제 없이 자기 뜻만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민을 구정했고 언론 및 결사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다 이거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단서를 붙여서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나와 관련된 운동이나 배경을 기획 내용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그래서 장정 명칭을 언급하여 서술할 거 되겠고, 이제 조건문 있죠. 그리고 니은 관련된 디귿의 단체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상권수호 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6년 전에, 대한과 청의 한 장정을 이렇게 했는데, 자, 6년 전에 이제 맺어진 것, 그러니까 1898년이니까 6년 전인 1892년에 맺어진 장정인데 이게 무슨 장정이냐면 이건 삼민수용 무역장정이죠. 예. 그래서 삼민수용 무역장정 결과 청나라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이 얻어져서 이제 뭐냐면 그 조선 내지까지 침투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개상의 역할을 했던 시천상을 못한 이런 상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펼쳐진 운동이 상권수호 운동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권수호 운동에 기획 관련된 조총 삼민수 무역장정 관련돼서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니은 관련된 디귿 단체 쓰시오. 그래서 한성의 시전상인들이 그때 조직한 단체를 무슨 단체냐 하면 한국 중앙총상회라고 하죠. 한국 중앙총상회. 그래서 이제 여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3번 읽어볼게요. 자, 이모군란을 진압한 뒤 청나라는 조선과 조총 삼민 수용 무역장정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이 청의 정통적인 속박임을 명문하는 한편 치해복권 획득과 통상특권의 확대를 통해 청나라 사진들의 우월적인 처지에서 서울 및 양아진에 침투하여 상해를 한다든가 저희는 5% 관세를 부과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서울과 양아진까지는 가는데 이제 그 더 이상 넘어가면 상무위원과 뭐 조선의 뭐 그 지방 간의 헌학을 맡아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이긴 하는데 예가 나중에 원칙이 됐죠. 그래서 여기 어차피 이제 청나라 내정 간섭기이기 때문에 청나라 상인들이 가겠다면 그냥 형식적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이제 요식행위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청나라가 내지 통상권 얻으니까 일본도 내지 통상권 얻기 위해서 1983년에 그 개정된 조율통상 장정을 통해서 자 최애국대를 얻었잖아요. 예. 자, 이건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이제 행위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행위이론 보면 그 드레이의 그 합리적 설명 이론하고 그다음에 성향 이론이 이제 시험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건 행위이론인데 여기에다 이제 몇 가지 이제 행위이론을 이제 제가 그 스틸러의 이제 사례 그 슐리펜 계획에 이제 빗나간 이제 그래서 저항수군을 격파시키는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 자세한 건 좀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다 설명을 좀 그러니까 자 일단은 내용만 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 보면서 설명할게요. 기획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두 줄 이내로 설명해 볼 것. 그래서 이제 기획 관련된 내용은 마틴은 가이론의 주장에 대해서 대적 공감하지만 역사적 행위에 설명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했죠. 그럼 가이론은 뭐냐? 요걸 얘기하는데 이 가이론은 여기 보시면 목적, 상황, 수단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시틀러가 그 당시 어떤 목적, 영국을 프랑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점령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목적, 상황, 수단에다가 상황을 상당히 뭐냐면 단계화시켜 놓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천주 추론이라고요. 네, 나이트의 실천주 추론 이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그, 그 뭐냐면 주장했는데 그 영상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잠깐만요. 그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는 행위자의 목적과 수단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동감하지만 그것만 충분하지 않고 행위자의 어떤 행동과 그 의미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임용 시험을 보잖아요. 어, 임용 시험에 보면 그 나오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합리적이죠. 이제 목적, 상황, 수단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임용시험 목적이 이제 또 하나 사회문화적 환경도 있어. 왜냐하면 교사가 되면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요즘에 존경받는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사회적인 어떤 그 맥락도 파악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그 어떤 그 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개인 외에도 사회문화적 환경도 같이 봐야 된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의 명칭과 나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그러니까 가이드 명칭은 이제 실천적인 추론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제 여기 들어간 거죠. 나이로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나이로는 합리적 설명 이론인데, 자, 합리적 설명 이론은 법칙보다도 행위의 그 나를 규명하는 데 이제 있습니다. 예, 여기는 나는 뭘까요? 여기는 나는. 이유죠, 이유. 요거 예전에 공사년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유를 되게 강조한다. 목적 사회를 수단한 그 내용, 이유를 강조한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나이론의 문제점을 니은 내용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기술하시오. 그래서 나이론 합리적 설명 이론인데, 합리적 설명 이론의 비판을 목적 의식이 분명한 역사 인문의 행위에 대해서 학습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 목적과 동기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개인적 행위에 적용될 수 있으나 목적과 동기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개인적 행위나 집단적 행위는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무의식적이나 이런 것들 행위는 적용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 중학교 가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없어 거기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이론의 이제 인간행위 인식의 근거를 쓰라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다이론은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성향이론의 근거야. 그래서 시틀러는 덩케르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왜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이런 창조한 교육을 통해서 영국과 싸움이 되도록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성향이론은 더 인간의 행위는 의식적 목적이나 동기와 같은 합리적 이유보다는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인간 자체 성향이 결정되는 인식을 근거 있다. 성향이론의 어떤 특징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향 때문에 또 법칙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론 이걸 통해서 행위이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행위이론 나오면 실제적 추론이니 마틴이니 그런 건 실제로 안 나오고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합리적 설명 이론하고
그다음에 성향 이론만 좀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두 개가 무한 반동이야. 왔다 갔다 반복해 가지고 시험 문제 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점수를 주고 싶을 때 내는 문제야. 그냥 요런 문제들은. 자, 그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는데, 자, 이건 조선시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6번 문제를 보면 이건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거 한문 해석은 요 밑에 있는데 그거부터 볼게요. 자, 부유한 백성은 토지 경영에 힘쓰고 농사를 많이 짓는 것에 욕심이 되어 적게는 3개에서 3, 4서씩, 많게는 6, 7서씩 한꺼번에 못을 부어서 노동력을 줄이고 이렇게 한꺼번에 못을 내어 수고를 줄입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집약용 농법이고 임노동자를 고용해갖고 이제 뭐 했다 이런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때 부유한 평민을 지칭하는 역사적 용어를 써라. 그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후대학자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지칭할 때 경영형 분홍을 이제 얘기를 하죠. 경영 분홍. 물론 이 경영 분홍이라는 개념은 뭐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심부셈에 있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한번 내본 거고요. 자, 기업계층이 니은을 위해서 농촌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쓸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파나 마늘, 배추, 오이 그러니까 소채라고 하는 채소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이용하는데 자, 그러면 비계층, 경영분홍하고 일반 지주계층들이 다른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대를 통해서 이제 얻는데 경영분홍 같은 경우는 지대 외에도 요걸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상품 작물이죠. 상품 작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분홍과 이제 일반 지주계층이 다른 이유 중에 이렇게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다른 일반 지주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을 이제 고려해서 기획계층의 수익을 얻는 방법, 이렇게, 잠깐만요. 예. 여기를 했고, 그래서 기계층이 니은을 위해, 니은은 이제 수고를 주입니다 해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쓰냐. 경영 방법의 또 특징 하나 보는데, 경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기공업, 농업 노동자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제 있고, 좀 알려지지 않지만 노동층에게, 이제 빈농층에게 농기구나 농을 대우하고, 품앗이용 보상 노동을 한다. 이건 좀, 푸셈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력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교과서나 이제 통론에서는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강조되죠. 그 경영 분홍 관련된 특징들을 얘기할 때 잠깐만요. 어디까지? 임금을 주고 단기 고금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내용을 공유해서 디귿작물의 이제 판매 지역을 이제 뭐냐면 쓰시오. 그 디귿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여기 소채 같은 것들인데 그 판매 지역들은 주로 근교에 있는 도시 근교에 판매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도시민들에게 이제 뭐냐면 상품을 이렇게 농산물을 제공하게 해서 판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여기 밑에다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세기 중엽만 해도 채소죠. 채소는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농가 집성에서 수록되지 못했는데 18세기 이르면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 향상, 뭐 도시 발달을 배경으로 도시 근교에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되었고 그 이익은 농농소보다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6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은 60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있는데, 다음 중국 근현대에서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그냥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요번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응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해관을 설치한 초기에는 외국 선박이 들어와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의 20척이었다. 해관에서는 그 외국 선박이 도착하면 소고기와 술로 유도하는데 뭐 아행을 맡겼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요 해관이라는 것은 그 해관이라는 것은 청나라 때 이제 설립된 거죠. 청나라 때. 어, 청나라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청나라 이후에 이제 청나라 때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에 설치된 정치적 배경을 쓰라. 자, 그 당시 청나라는 정송공 이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청계령을 내 가지고 바다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가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정성공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강희제 말년에 전해령을 내려 가지고 이걸 해제했어요. 그래서 그때 네 곳에 해관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정성공 후손의 한복으로 해상의 방천세력들이 해상의 반천세 해상의 반천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손을 대서 설립되었다. 반청, 예, 반청이요. 발음이 갑자기 안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공행에, 니은에 들어갈 공통용어를 써라. 이거는 이제 양행이야, 양행.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양행이죠. 양행은 이제 뭐냐면, 저도 양자가 서양 양자잖아. 그래가지고, 서양상인들 물건을 처리하는 곳이야. 그래서 이 양행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공행이에요, 공행. 그래서 보통 양행하고 공행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일한 건 아니고, 요게 이제 뭐냐면 좀 큰 개념이고, 요게 좀 작은 개념이다. 그래서 양행이 좀 큰 개념이고 공행이 좀 작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공행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과 의무를 쓰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수출품의 차, 비단가, 수입품의 면화, 모직물 등의 독점하는 대신에 간을 대리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감당하는 책임 의무를 졌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제 금수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중국이 뭐냐면 중앙정부가 이제 얘들 상대하면 안 되죠, 간이. 그래서 관리가 상대하는 것보다는 주로 누굴 내세웠냐면 그 당시 이제 공행 같은 상인들을 내세웠죠. 예. 그래서 일종의 뭐 그 밑에는 중화사상이 이제 개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매판이죠. 요번에 매판만 시험 문제만 냈는데, 그래도 이제 매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미음에 해당하는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매판 역할. 그래서 매판의 역할은 외국 선박의 필수품을 공급하고 현지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상인들이 오면 그 실정을 잘 모르니까 이들에게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물품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직접 와서 물건을 팔 수는 없죠. 갖다 댈 수는 있지만 그 소매 역할 같은 것들을 이제 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된 자본을 매판 자본이라고 하죠. 매판 자본. 그래서 주로 절강성이나 뭐 강소성이나 여기에서 매판 자본들이 형성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판들은 되게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의 어떤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매판 자본이라는 인식이 중국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이 매판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이제 한번 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박에 필수품을 공급하거나 현지 그 물품 구매를 대행해 준 거다. 주 5번 읽어볼게요. 자, 남경중하고 이제 상해 등 5개 항구가 새롭게 개방되고 서양 상인들이 이들 항구에서 자유롭게 무역 활동을 개시했다. 자, 아편전쟁 이전 강동의 공행에는 그러니까 중국과 서양 간의 무역에서 서양 상인들이 도와줬던 중국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외국 선박의 필수품을 공급하거나 현지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일을 했는데, 이들 가리켜 매판이라고 한다. 매판은 구매자라는 뜻으로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됐단 말이다. 그래서 사양상들이 점차 증가하자 이들은 회사의 수천 건에 달하는 사소한 물건을 관리해 회사에 신임 없는 자는 금고 관리를 맡게 됐다. 또 지방 관리에게 아편 판매, 탈세, 은혜 구입 등 사양상들의 개인 행위 사양상들의 개인 행위, 특히 가시에 대해서 보고하기도 했다.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자, 일반적 설명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 설명 방식은 뭐냐면, 보통 이제 역사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설명 방식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어에 대한 설명도 있고, 비교적 설명도 있고, 총괄적 설명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설명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에 대비된 것이 과학적 설명 방식인데, 과학적 설명 방식은 이제 그 역사 철학자들이나 과학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어떤 이론화된 그 설명 방식을 과학적 설명 방식을 한다. 일반적 설명 방식은 그 남색책에 자세히 되어 있는데 요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여러 설명 방식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체교사의 이제 설명 방식 볼게요. 예. 자, 봉건제도는 그 유럽의 봉건제도, 주나라 봉건제도, 에도막부의 봉건제도는 있습니다. 에도막부의 봉건제도는 중앙막부 정권이 지방의 번호를 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쇼군이 명령 하나로 다이모의 영지가 몰수되고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자, 기획 예문에서 보이는 개념과 용어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 한 가지를 제시할 것 이렇게 해갖고 어떤 이제 봉건제도의 이제 개념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예문에서 보이는 개념과 용어의 설명 방식은 어떤 거? 자, 개념과 용어는 크게 외연적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 내포적 정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봉건제도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쭉 언급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외연적 정의예요. 그래서 외연적 정의를 이용했다, 뭐 개념과 속성과 관련된 사례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비교율 설명에서 니은과 디귿의 발음이 절제하지 못한 걸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일반적 설명 방식 안에 요 비교적 설명 방식도 이제 뭐냐면 포함되어 있죠. 비교적 설명 방식은 공통점과 유사점, 그러니까 유사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의점, 비교적 설명 방식 유의점 관련된 내용을 시험 문제 자주 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심심할 때마다 이제 낼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의점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 자, 계약 관계를 강조하는 유럽의 봉건제도는 현황을 강조하는 주의 봉건제도는 선진적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비교할 때는 뭐냐면 우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거나 우열 판단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예. 자, 이런 거에 이제 위배되는 거고, 봉건제도와 절대 왕정의 이념이 왕권 신수에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여기 보면 봉건제도와 절대 왕정 이념이 왕권 신수. 이거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죠. 이거는 제도고 이건 이념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비교할 때는 비교의 범주하고 초점을 명확히 하는 거야. 뭐 미국인들의 어떤 미국 여성의 상과 한국에 있는 이제 예안경들의 어떤 처지와 비교하다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되죠. 그래서 비교에 이제 할 때는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발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틀의 영토적 야욕에도 달리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외에 2차 세계대전 때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가는 이 외에 하나밖에 지금 설명하지 못하잖아. 히틀러의 영토적 야욕. 그래서 이제 이때 뭐라고 이제 학생들 이제 뭐냐면 지도해 주냐면, 그때 이제 뭐냐면 인간을 설명해 역사가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개입된, 아니, 다양성을 가지고 설명해. 하나밖에 설명을 안 하잖아, 지금. 그래서 역사적 원인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틀러의 야욕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2차 세계대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상황적 원인은 경제공황, 베르사유 조약의 불만, 인종주의, 전체주의, 히틀러의 야욕이고, 직접적 원인은 폴란드 침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 수업을 진행할 때 나의 점을 유의할 필요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니은의 설명에서 시틀 야욕이 상황적 원인이 아니라 직접적 원인. 근데 왜 여기 보면 상황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그러니까 배경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 원인. 근본적인 원인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근본적 원인, 상황적 원인 같은 것들이 어떤 게 근본적이고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의해야 되는데, 인과적 설명에서는 역사가의 관점이나 가치관에 개입됐다는 사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걸 나눌 때 어느 게 상황적 원이고 어느 게 직접적 원인지 어느 게 또 근본적 원이고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적 설명할 때 이제 유의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동로마 제국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로마 제국은 가끔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보충 자료도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 거는 유스티아누스 황제 물어본 거죠. 근데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좀 볼게요. 자, 다음은 서양 중세에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는 삼촌에 대해서 황제가 되었다. 황비 테오도라
테오도라에서 이미 이제 딱 나오죠. 테오도라는 유스티누스 황제의 뭐냐 부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너무 이제 테오도라를 좋아해가지고 공동 황제 형식으로 이제 통치를 했어요. 테오도라와 그 유스티누스 황제는 뭐냐면 금수저는 아니에요. 완전 흑수저야. 이 사람은 농민 출신이고 테오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커스 단에 있는 이제 뭐냐면 딸이거든요. 서커스 단에 있는 단장의 딸이라고 하는데 어 혹시 그 가는설에서는 이때 이제 뭐 몸도 팔았다. 오늘 창녀하고 좀 비슷한 그런 과거 정적을 갖고 있어요. 자, 하여튼 권력 집안 출신은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이. 자, 하여튼 이들이 이제 뭐냐면 소유의 어떤 직면하여 그가 황제에 사퇴하자 이들 만류하면서 군대에 동원하면 소유를 국가적으로 진압하여 황제력은 옥자를 유지했다. 이 테오도가 그렇게 했는데 이때 소유가 뭐냐? 이때 민중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걸 니케의 반란이라고 해요. 니케의 반란. 서강제 있죠, 요 부분이. 예. 자, 하여튼 그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억 인물이 추구했던 디귿의 전반적인 방향을 쓰시오. 자, 유스티누스 황제가 이제 추구했던 종교 정책 전반적인 방향은 뭐냐면 교회의 어떤 그 자율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교회 보호자 자체의 황제가 교회를 통치 대상을 삼아 통제하는 황제 교황제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콘스탄트 대주교도 임명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다음 반란 명제 아까 전에 니케의 반란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은의 용어를 써라 이렇게 했는데 자,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단선론자들이에요. 단선론자. 그래서 단선론자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 예수가 인간이나 신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반선론자들은 이제 뭐냐면 인간은 그 신적 성격을 갖고 인간적 요소가 없다라고 주장을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단선론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성론자들이 나중에 이제 비잔틴 제국에 이제 탄압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공격하니까 이슬람 세력 금방 항복해요. 그리고 나서 몰로 그 당시 이제 뭐죠? 아, 갑자기 생각나는 이슬람교 개종을 하죠. 이슬람교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법전을 편찬할 기획의 정치의 의도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기획은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학설신천이라 해갖고 율사 법전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율사 법전을 이제 만든 이유를 이제 써라. 이렇게 정치의 의도를 이제 쓰라는 거죠. 그래서 노마법 대전의 정치 의도는 뭐냐면 황제권을 증대시키려고 했다. 뭐 잘 모르시면 그냥 황제권 강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노마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제 서강자에서 이제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스티누스 황제가 이제 후대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로마법이다. 그는 로마의 영광을 회복하고 국가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로마법을 정비했다. 자, 로마법이 오랫동안 거쳐서 발전하면서 일관된 체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자,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법학자들 동원해서 학설신찬. 그래서 이 학설신찬은 여기 보시면 여기 지워주셨는데 여기 있죠. 이게 학설신찬인데 그 유스티누스 그 대전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로마법 대전에. 그래서 비롯한 법학 제도, 식법지, 신체법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법을 정리한 거야. 기존의 법을. 건국대전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갖고 기존의 법이 막 이제 그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고 정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이걸 다시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은 이제 고려시대 관련된 내용인데, 이 고려시대 이제 뭐냐면 이제 무신의 난 때, 무신정권 관련된 내용이죠. 그때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뭐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이런 것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자, 명종 3년에 경진의 동국면 병마사 간이대부였던 누가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켜 정조 이인방을 치고 전황복이 저항은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의종이죠, 의종. 그 의종을 복위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의종을 복위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일어났는데, 이거 김보당의 난이라고 하죠. 김보당 난.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서경 유수가 이렇게 좀 있다 일어난 조이총의 난이죠. 조이총 난. 자, 그러면 이제 기획과 니은의 인물을 각각 써보고 기획을 일으킨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쓰다 이렇게 있는데 기획은 이제 뭐냐면 이제 정치적 의미는 자 무신 정권에 대한 문신세의 반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조이총이 나는 진압된 후에 디귿의 이제 서경이죠. 여기 디귿은 서경의 재정적 경제적 어떤 그 지위 변화를 써라.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서경이 그 당시 이제 그 우총이 난 전까지는 서경이 상당히 우대를 받았죠. 그래서 서경 인재들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고, 근데 노총에 난 이후부터는 서경이 이제 차별받기 시작해. 특히 이제 조의총에 난 이후에는 아예 이제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 분사제도까지 이제 없어지게 되죠. 분사제도라는 거는 개경에 있는 그 제도를 그대로 석영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 이제 제2의 그 개경을 만드는 그러니까 개경에 있는 그 제도를 그대로 석영으로 이렇게 이식시키는 그런 제도를 이제 분사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간제적 재정적 지위 변화를 각각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푸셈에 있는 내용이요. 일단 간제로서는 석영이 간제를 개편할 간원서를 주셨고요. 그러니까 분사제도를 폐지했고 재정적 변화는 서강에 비축하는 곡식이죠. 곡식인데, 자, 비축한 곡식을 크게 줄이고 대운 중앙으로 수송케 함으로써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조이총 관련된 내용, 김부당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 통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73년, 동국명 병마사, 그 당시 이제 동국면 병마사죠. 병마사가 아니라, 오타. 네. 자, 병마사 김보당이 의중의 보기를 거부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것이 무신 정권에 대한 무신 세력의 반응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듬해 서경수 조이총이 서북면 지방민들의 불만을 이용하여 정주부의 정권의 타도를 부르짖고 서경의 난을 일으켰지만 어, 그 역시 진압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양사 관련된 문제. 자, 다음은 독일의 전번 재판이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19년 기출문제 때 I만 있죠. I만 문제를 냈고, 요 자료 A는 이제 I만의 연설 내용, 아니, I만 관련된 예전에 기출 사료 관련된 내용을 좀 연결해서 이제 냈고요. 요거는 I만의 연설 내용이야.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교과서에 있어요. 09년 15년 개정 교과서 3개사 있고, 요게 연결되어 있는 그 사료죠.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시틀러는 집권 이후에 독일 내 유대인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유대인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고유의 표시를, 붙여, 개토에 격리했어요. 고유의 표시라는 건 이제 다비드의 별 모양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있고, 유대인 인종 절차를 없애려는 이것을 니은의 요즘 말살 정책이다. 말살 정책. 말살정책, 절멸 정책이죠, 절멸. 예, 절멸 정책을 이제 추진했다. 예, 그때 사용했던 용어예요, 용어. 디귿은 독일 나치 친위대의 대장이자, 여기 아이만이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유대인의 이제 니은의 정책, 절멸 정책을 담당하는 건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이제 뭐 여러 수용소가 한 곳에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대규모 유대인들 모으기 위해서는 이 철도가 필요했어. 그래서 철도를 관리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철도에 태워갖고 이제 기차를 통해서 이제 아니, 기차 태워가지고 그 철도를 통해서 이게 쭉 이제 수용소 보내면 수용소에 이제 철도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네, 철도에서 직접. 그러니까 지금 뭐 문모 대학교에 이제 뭐 철도가 그 지하철 연결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수용소 안에 철도 이렇게 연결해갖고 유대인들이 그 기차 타고 이 철도 기차를 타고 나서 이 철도에 따라서 이제 그 딱 도착하면 수용소에 그 내리면 곧바로 이제 유대인들 분류해요. 한 90%를 이제 전멸시키는 가스 시대 보내서 죽이고 10%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 건강한 사람들 골라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사람이 이 아이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유대인 말살 정책의 어떤 전면 정책의 어떤 그 실무자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만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예. 그 아르헨티나가 이 남미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뭐랄까 특히 아르헨티나가 그 당시 이제 뭐랄까 그 나치 전범도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예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일단 다른 나라보다 백인들이 절대 다수가 많대요. 백인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나라들이 나머지 이제 국가들은 이제 그 메스토주나 뭐 흑인들도 있고 좀 유색인종도 많잖아요. 근데 이 아르헨티나는 백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의 90%, 99%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백인이었던 독일이 눈이 띄지 않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군사 정권에 이제 비호화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만이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문제죠. 이 아들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막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유대인도 많이 죽였다고 막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뭐냐면 유대인 출신이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죽인 사람 아니야. 그 자기 남자친구의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걸 모사드에게 알려줬고 모사드가 와가지고 이제 얘를 아덴테에서 몰래 잡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데려와서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뭐냐면 사형을 시켰죠. 그것 때문에 아르헨티나하고 이스라엘이 좀 외교적 분쟁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주권 침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입장으로 볼 때는 예. 근데 모사드가 상당히 이렇게 정보망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저번에 그 헤즈볼라 할 때도 헤즈볼라 삐삐들 다 보급해서 그 사람들한테 야 한나한시에 딱 폭파시켜서 집단적으로 중간 간부 그 지도자를 다 몰살시키고 해주부 수장도 이제 뭐냐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도부를 아예 없애버렸는데 하여튼 대단해요 모사두가.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은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의 독일 법이죠. 예. 당시 독일 법에서 기획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한가? 그럼 그 당시의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이 관련돼서 느른베르크 법이죠. 느른베르크 법. 그러니까 누른베르크 법에서 그 당시 유대인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혈통이에요. 어, 예전에 유대인들은 혈통보다는 유대교를 믿고 있으면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뭐냐면 유대인으로 규정했는데 얘네들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개종한 사람도 많았어요. 기독교로. 그리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은 이제 문화적으로 규정한 것 외에도 뭐냐면 혈통을 규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누른베르크는 조부모 중에 한 분이 뭐냐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25% 피만 섞여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뭐냐 흑인을 규정할 때 1%의 피만 섞여도 흑인이다. 이렇게 있잖아. 겉모습이 백인이라도 자기 조상이 1% 뭐냐 흑인이면 그 자기 조상 중에 흑인들이 좀 있으면 요 얘네들이 피를 빌려서 1% 뭐냐면 피를 받았다도 흑인하고 규정한 것처럼 요걸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자기가 유대인인지 모르고 유대인으로 이제 처벌받은 사람도 있고, 자기 뭐 조부모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신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교회 신부죠. 교회 신부고, 개신교 목사고, 그 다음에 수녀고, 그런 사람도 유대인으로 취급받아갖고 이제 뭐냐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가 그, 뭐냐, 유대인이라 생각 안 해도 자기 그 할아버지 때 한 분이라도 유대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니까. 자, 공통적으로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 여기 디귿의 인물 쓰라. 이거는 전멸 정책이라고 하고 아이만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수용소에 가스실을 설치하는 등 방법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음받았다. 이걸 결정한 회의가 예전에도 나왔죠. 이거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이건 이제 바젠회의라고 하죠. 바젠회의. 이거 두세요. 바젠 호수 부근에 있어갖고 바젠 호수의 부근에 개최했다 바젠회의라고 하는데 이 바젠회의에 아이만도 참가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인데,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도, 자주 나오죠. 네, 자주 나와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임시정부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 자, 다음은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요거는 이제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는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는 나는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바탕으로 관련된 내용. 자,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바탕으로 해갖고 요걸 만든 거야.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연관돼 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개정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법. 이걸 1차 개정이라고 한 이유가 요걸 개정했기 때문에 1차 개정이라고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임시정부에서 기획 관련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기획 관련 업무와 잠깐만 기획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관련자를 빼고 이렇게 보면 자, 임시정부에서 기획 관련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기구를 써보시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기획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기구를 써보시오인데 기획은 이제 보면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외교에 치중했다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교에 치중했다는 그 관점은 이승만이 온 이후에요. 이승만이 이제 상해에서 온 후에 미국에서 상해로 온 후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한 거고 그전에는 이동이나 이런 사안들로 중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장투쟁론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창기 때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병역 의무나 병역의 어떤 그 관련된 사항이나 아니면 군사적 업무를 관련된 내용을 기구 보면 어떤 기구였어요? 그냥 임시 국무부예요, 국무부. 예. 국무부에서 그걸 했고, 자, 1923년 이 기구의 활동 내용을 한 거 있으시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 이제 좀 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23년에 관련된 내용을 쓰면 되는데, 자, 육군 주만 참의 무를 편성해 군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1차 문서의 명칭을 얘기했죠. 예. 대한민국 임시현장 관련된 내용이고, 디귿기 관련 들어갈 기구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분리돼 있어요. 상권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입법권은 의정원이 있고요. 행정권이 어디 있냐? 행정권은 공무원에 있죠.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법원. 이게 그냥 법원 심판원이라고 이제 또 하는데 법원이 있어 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2차, 3차 개정 때는 또 없어지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뭐냐면 처벌할 대상도 없는데 국민도 없는데 그 뭐냐면 있을 필요 있냐. 그래서 이따가 5차 개헌 때인가? 4차인가 5차 개헌 때요. 예. 4차 개헌 때. 하여튼 4차 개헌 때 이때 집어넣어. 왜냐면 그 임시정부 안에 뿌락치가 많아. 뿌락치. 예.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모사드의 뿌락치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헤즈볼라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받았잖아. 지도부가. 뿌락치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 돈을 주고 꼬셨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그, 그 뿌락치들 심기도 되게 좋았어. 돈만 좀 주면 쉽게 심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 가자지구나 거기 뭐 하마스나 그다음 헤즈볼라 사람들 중에 국vik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꼬셔가지고 자기 이제 첩보망으로 삼았죠. 코미트라고 또 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기구가 뭐냐. 여기 기구가 이게 이 사법권 얘기하다가 쓸데없는 얘기했네요. 디귿은 뭐냐? 공무원이죠, 공무원. 예,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11번. 자, 3.1운동 이후 직후에 민족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 다음에 그 임시헌장 보강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들죠. 이게 1차 개헌이라고 하죠. 1차 개헌.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들었다. 이게 비슷하지만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전공 A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냥 전공 B 관련된 문제는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